저는 과거에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던 누군가에게 당당히 한 방 먹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공유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18년 차이고요. 16살 큰딸 하나, 15살 아들 하나의 연년생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시댁에도 남편과 연년생인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동생도 결혼을 했고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 시동생네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시동생과 그의 아내인 동서였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합치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죠.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요. 사실 저는 회사 일 하는 것도 재밌어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고 그때부터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워낙에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집에서 살림이랑 요리에 흥미를 붙이니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참 특이한 취미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집을 청소하고 살림하는 게 기분도 개운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연년생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이렇게 깨끗하고 음식도 다 직접 해먹일 수 있느냐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냥 집안일하고 요리하는 게 재밌고 제 취미가 되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저도 제가 집안일과 요리에 이렇게 취미가 생길 줄은 몰랐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집을 청소하고 가꾸는 재미로 즐겁게 살았어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하고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죠.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이 6살, 7살 됐을 무렵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서될 사람은 시동생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저보다는 2살이 어리더라고요. 제 딴에는 동서가 생긴다고 해서 좋았고 친해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좀 냉랭한 성격이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거의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해도 길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굳이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 같았기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임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축하받는 동서는 표정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는 애 가졌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고 싶지는 않다면서 아이만큼 자기 커리어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아이 가졌으니 일을 그만두라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 얘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여자도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애 가졌다고 남편만 믿고 덜컥 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자들 꼭 가정주부도 직업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커리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 때문에 회사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저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옮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육아휴직을 1년 끝내고 나면 어머님 아버님이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동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
아이를 봐달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육아휴직 써서 1년 직접 아이 보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동서는 그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돌밖에 안 된 애를 어떻게 남의 손에 덜컥 맡겨요? 그건 아니죠. 왜 요즘 직장 다니는 엄마들 그렇게 많이 하드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돌진한 애 보면 완전 애기예요, 애기. 그런 애를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저는 그럴 거면 솔직히 애 안 낳고 싶어요. 동서는 기본적으로 말투 자체가 직설적이고 워딩도 센 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는 엄청 직설적으로 쏘아붙이듯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서는 어머님에게 애를 봐달라고 했고 어머님도 일단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동서는 아이를 출산했고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은 그 1년간 정말 자주 싸우고 사이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태어난 시조카인 유성이가 잠을 극도로 안 자고 너무너무 예민했거든요. 몇 번 애 대신 봐주러 간 어머님도 학을 뗄 정도였죠. 원래 1년까지는 아기들이 낮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런데 유성이는 유난히 낮잠을 거의 안 자고 밤잠도 잘 못 잤습니다. 엄청 예민한 기질인데다 등 센서도 예민해서 내려놓기만 해도 몇 시간이고 안아달라고 우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저는 사실 제 아이들이 둘 다 좀 무던한 편이고 잠도 잘 자서 그렇게 힘든 걸 모르고 키웠는데 시동생네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면 부모가 엄청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못 자니 시동생과 동서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그 둘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싸움이 잦다고 했죠. 하여튼 그렇게 싸우다가 1년이 흐르고 동서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유성이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어머님도 그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봐준다고 약속했으니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유성이가 너무 예민하고 잘 울고 고집도 세고 한 번 울면 몇 시간이고 우는 기질이다 보니 어머님도 시작도 전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해주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보셨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일 많이 하시던 얘기가 애가 어쩜 저렇게 잠을 안 자냐 죽겠다 였습니다. 밥투정도 심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기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잠이었죠. 어머님은 유성이를 봐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살이 실시간으로 빠지실 정도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고 하실 정도였죠. 아무리 어머님이 유성이 친할머니라고 해도 그리고 소정의 수고비는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저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동서는 별로 어머님에게 고마워하는 게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육아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한 번씩 했죠. 저랑 엄청 친하진 않다 보니 구구절절 말은 안 해도 한 번씩은 툭툭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듣는 저는 동서가 너무하다 싶었죠. 어머님이 저 고생을 하고 애를 키워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볼멘 소리를 하는 동서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님 요새 허리도 더 안 좋아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셔. 올 때마다 살도 빠지시는 것 같다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저는 동서 기분 상할까봐 저 정도로만 얘기했는데도 동서는 얼굴이 확 굳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동서 딴에는 제가 어머님 편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서가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그러던 찰나 유성이가 두 돌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좀 보내자고 어머님이 곡소리를 냈고 동서도 결국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도 허리가 좋지는 않으셨는데 무리한 육아로 인해 악화가 되셨고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유성이는 돌봐주실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도 애엄마들은 배려를 해줘서 조기 퇴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조금 늦게까지 맡겨도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조기 퇴근하면 나중에 승진에 문제 생긴다고 했고 또 어린이집에 늦게 맡기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다시 시터를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화살이 저한테 왔습니다. 형님이 저희 유성이 좀 봐주세요. 사실 저는 어머님보다 형님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아주버님 말 들어보니 형님이 살림도 잘하고 애 먹는 음식도 사 먹이는 거 없이 다 직접 만들어 먹이신다면서요. 소윤이 재영이는 이제 초등학생들이고 다 컸잖아요. 손도 덜 갈 텐데 저희 유성이 좀 형님이 봐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었으면 충분히 좀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유성이는 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돌보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너무 예민하고 고집세서 마음대로 안 되면 들어 누워버리고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동서나 시동생도 예민한 성격인데 괜히 애 봐주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너무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좋게 웃으며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런데 거절을 했음에도 시동생이랑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저한테 애 좀 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이고 좋게 거절을 했음에도 계속 도와달라고 어머님 허리 나을 때까지 애 조금만 봐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거절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유성이가 너무 별나고 예민한 데다 동서도 유난스러워서 애 봐주기 싫다 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계속 다른 핑계대며 거절을 하니까 더 부탁을 했던 거죠. 형님,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듯이 수고비도 드릴 거예요.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고요. 이제 소윤이 재영이도 다 컸고 또 형님이 해본 적이 있으니까 잘 해주실 거잖아요. 솔직히 형님, 그냥 집에 있을 바에야 조카 좀 봐주고 돈 벌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냥도 봐준다는데 저희는 수고비도 드리잖아요. 동서, 나 수고비 없어도 되고 나도 이래저래 뭐 배우고 일 새로 시작할까 싶어서 준비하려고 그래. 하시면 되죠. 유성이 낮에 어린이집 가잖아요. 3시까지 있고. 3시 이후에 하원만 시켜주시고 저 7시에 오니까 그때까지만 봐주시면 되는데 힘든 거 없으시잖아요. 완전 꿀알바 아니에요? 사실 아주버님 계속 외벌이 하시는데 아주버님이라고 뭐 큰 사업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시잖아요. 아주버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형님이 돈 좀 벌어주시길 바랄걸요? 라는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급해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어쩌겠나요. 결국 등 떠밀리듯 제가 유성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계속은 아니고 어머님 시술하고 회복될 때까지만 하기로 했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 조카를 맡아주기로 한 거니 저도 잘 맡아주고 싶더라고요. 3시에 유성이가 하원하면 그때 저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초반 2주까지도 엄마 보고 싶다고 현관에서 울고 떼쓰고 제가 아무리 들어가자고 해도 난리 부리고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 그 후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성이는 제가 아는 아이들 중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예민하고 별났거든요. 집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소리 질러대고 물건 집어던지고 제가 기껏 차려준 밥도 여러 번 엎었습니다. 울고 떼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드러누워 자지러지게 울었죠. 달래줘도 안 되고요. 솔직히 제 자식이었으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엄하게 하거나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식도 아니고 동선의 아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매일같이 속은 터지고요.
밥도 잘 안 먹어서 기껏 차려준 것도 안 먹을 때가 더 많은데 배고프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며 울고 아이니까 이해하자라는 다짐을 하루에도 10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밥은 안 먹는데 과자는 또 엄청 좋아하고 과자 달라고 또 떼쓰고 그런데 동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과자를 먹이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밥은 죽어라고 안 먹고 간식 달라고 난리치는 버릇은 누가 들였는데 말이죠. 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맡기는 게 자기들은 편한지 아예 늦게 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애 맡겨놨으면 회식이나 개인적인 약속은 적당히 취소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식이며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늦는다는 소리를 툭 하면 하는데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한 번은 친정 식구들과 식사하기로 했다고 이날은 퇴근하고 바로 와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며 유성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화가 나서 따지려는 거 제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유성이도 데리고 갔는데 식당에서 난리치고 뛰어다니려고 하고 말리니까 바닥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딱 죽겠더라고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도 들어가는지 모른 채 거의 흡입하다시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고맙다는 소리 하나 없이 회사 일 힘드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너무 힘드네 어쩌네, 지 한탄만 하고 갔죠.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유성이가 장난감을 자꾸 집어 던졌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랫집 시끄럽고 바닥도 긁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이는 제 눈을 피해서 또 집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희 딸이 가서 유성이에게 집어 던지지 말라고 뭐라고 했는데 유성이가 저희 딸한테 그 장난감을 집어 던진 거죠. 저는 주방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다가 딸이 악하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딸이 눈을 감싸쥐고 엉엉 우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봤더니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라고요. 눈을 맞았다면서요. 저는 식겁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했고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눈에 정통으로 맞긴 했지만 다행히 각막 쪽은 치지 않았다고 했죠. 눈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림과 동시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시조카 못 봐준다고 했고 당장 시동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말한다고 했고요. 남편도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아온 걸 알았기에 알겠다고, 그동안 제가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는 그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전화해서 이제 유성이 못 봐줄 것 같다고 했는데 동서가 형님, 저도 얘기 들었어요. 유성이가 장난치다가 소윤이가 좀 다쳤다고. 근데 애들끼리 놀다가 다치기도 하잖아요. 형님 기분 나쁘신 건 알겠는데요. 그거 가지고 갑자기 애 못 봐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동서, 내가 여태까지 많이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어. 나 유성이 보는 거 너무 힘들어.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6시며 7시까지 남아있는 애들도 꽤 된다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에 연장반으로 맡겨. 무슨 연장반이에요. 그런 거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퍽이나 애들 갈 때까지 잘 봐주는 줄 아세요? 애들 TV나 안 틀어주면 다행이게요. TV 좀 틀어주면 어때서? 집에서 다 보는데. 선생님들은 사람 아니야? 어쨌든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고. 형님, 그러지 마시고요. 유성이가 실수한 건 맞는데 그거 기분 나쁘시다고 애 못 봐준다고 하시면 전 어떡해요. 형님도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까 이런 자잘한 사고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속이 끓더라고요. 아니 동서, 당사자인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데 왜 그래? 내가 못 보겠다고. 솔직히 말해? 뭘요? 유성이 보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오늘 소윤이 일도 그렇지만 나 그동안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려고 하다가 참은 거야. 그 말에 동서는 몹시 기분 나빠했죠. 아니 우리 유성이가 뭘 어쨌다고요?
동서도 알 거 아냐. 유성이 솔직히 좀 별난 편이고 훈육도 안 되잖아. 내 자식이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도 12번은 더 냈어. 조카니까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 같은 건 아예 안 해? 아무리 어려도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오늘 일도 솔직히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거고 제가 그러면 집에서 애 교육도 안 시킨다 그 말이세요? 내 보기엔 그래. 형님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유성이 돌봐주신 거예요? 뭐라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가 공짜로 저희 유성이 봐달라고 했어요? 형님도 돈 받고 봐주신 거잖아요. 내가 받으면 뭐 얼마나 받았다고. 동서가 준 돈 결국 유성이 밥 해먹이고 간식 사먹이고 키카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써. 그건 아니죠. 소윤이랑 재영이는 밥 안 먹어요? 그거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됐다. 그만하자. 나 유치하게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도 않아. 나 돈 필요 없다고 유성이 안 본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어. 그건 기억 안 나? 저는 동서랑 몹시 감정적으로 싸웠습니다. 정말 열받더라고요. 돈돈거리는데 얼마 주지도 않았고 그거 애들 돌보는데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여태까지 지 자식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는데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 봐준 덕은 없다더니 이게 딱 그 짝이었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재수씨가 경우가 없다며 황당해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나서서 저희 남편에게 형수님이 갑자기 애 못 본다고 하면 우린 어쩌냐고 징징거린 모양인데 저희 남편도 너희 애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동생도 사이가 좀 안 좋아졌죠.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다른 시터를 구해야 되니 이번 달까지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으로 치면 10일 정도가 남아 있었죠. 그것도 싫지만 솔직히 여태까지 봐줬는데 10일 더 못 봐주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걸 안 해줬어야 했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다 보니 자기들도 곤란하겠지 싶어서 10일만 더 봐줘야겠다 했는데 그 10일 사이에 일이 터졌거든요. 여느 때처럼 유성이를 하원시키고 데리고 왔는데 유성이가 자꾸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누나랑 형 올 때 됐으니까 들어가서 간식 먹자고 했는데 유성이가 그냥 놀이터로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래 며칠만 참자 생각하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유성이는 겁도 없이 아무데나 잘 올라갔기 때문에 아슬아슬 겁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제 눈치를 슬쩍 보고는 그냥 가버릴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도 제가 덩치가 큰 초등학생들이 위험하게 놀고 있길래 유성이에게 저쪽으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아도 이쪽 부근에서 놀아라고요. 유성이는 웬일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유성이 노는 걸 지켜보다가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으앙 하고 찢어질 듯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유성이가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곳으로 가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저는 기함하며 달려갔는데 팔이 아프다고 엉엉 우는 겁니다. 팔 쪽으로 떨어진 것 같았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하기에 급하게 일단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병원에 갔고 저는 남편과 동서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엑스레이를 찍은 뒤 응급처치를 하는데 한눈 팔았던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으로 남편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시동생과 동서도 같이 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애를 제대로 못 본 거니 죄인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 통화를 좀 하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동서가 형님, 저희 유성이 싫다고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니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벙찌고 남편도 인상을 확 썼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재수씨? 전에 통화할 때 보니까 저희 유성이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던데.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늘 부주의한 건 정말 미안한데 내가 뭐 일부러 이랬겠어? 아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유성이 다치게 해놓고? 진짜 적반하장이네.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애는 안 보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는 데를 갔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유성이 잘못이라 그거예요? 일단 당신도 진정하고. 뭔 진정! 내 새끼가 저렇게 다쳤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 말에 저도 입이 뜨악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직접 보지! 이번 달까지만 봐달라고 했잖아요. 형님이 못 보겠다 어쩐다 난리쳐서. 안 그래도 시터 구하고 있었다고요. 나 참. 유성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겨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렇게 동서는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하면서도 정말 애한테 행여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의사는 잠시 후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지면서 팔꿈치 쪽도 부딪혔다. 그런데 팔꿈치 쪽은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팔이 안 자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엑스레이 상으로 큰 문제까지는 안 보이지만 일단 깁스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동서는 눈이 돌았죠. 팔이 안 자라요? 아니, 어머님,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깁스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하면서 아주 작정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미안해, 동서. 근데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나 진짜 열받네. 애 성장판에 문제 생기면 어쩔 거냐고. 근데 지금 이 태도 봐. 이게 잘못했다는 태도야?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의사 선생님도 일단은 지켜보자고 하시고. 나는 형님의 이 태도가 어이가 없어요. 진짜 미안한 거 맞아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뭐라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죠. 듣자 하니까. 재수씨 미쳤어요? 무릎을 꿇어? 야, 이성민, 네 와이프 제정신이야? 형이야말로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 사람 열받는 거 당연한 거지. 뭐야? 아주 그냥 똑같네, 부부끼리. 뭐라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남편과 시동생까지 싸움이 붙을 뻔했습니다. 저는 겨우 남편을 떼어내고 동서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다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그만하면 됐지 무슨 사과를 또 하냐며 방방 뛰더라고요. 동서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거품 물고 남편과 시동생이 멱살잡이까지 하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어쩌겠나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그 후 유성이는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다행히 성장판에는 문제가 없고 깁스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병원비랑 위로비까지 다 전해주었고 마무리되었죠. 그 일로 시동생네와 저희 집은 완전 원수지간이 되었고 인연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화해하라고 몇 번 얘기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시동생과 동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가 다친 건 가슴 아프고 저도 미안하지만 어쨌든 지혜 봐주려다가 불의로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라면서 사과 받아야겠다고 악지르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일은 더 이상 거론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로 남았죠. 하여튼 그 후로 아예 왕래 없이 인연 끊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아이들 돌보며 지내다가 뒤늦게 지인의 추천으로 살림과 아이들 음식 관련 쿠킹 영상을 인스타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점차 보는 사람도 많이 늘어갔죠. 팔로워가 늘어가면서 협찬이나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SNS로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남편이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아질 정도였죠. 저는 이 일을 발판 삼아 생활용품 관련 쇼핑 사이트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만 정말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했죠. 그 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 기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6, 7년 정도가 지났고 한 번씩 시동생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시부모님이 한 번씩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시동생네 얘기만 하면 한숨부터 쉬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초등학생인 유성이가 폭력성이 심해서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친구 얼굴을 쳐서 안경을 부러뜨린 적도 있고 자기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수업 방해를 해대는 통에 결국 전학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유성이의 그 별난 행동들이 어렸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크면서도 점차 더 심해졌던 겁니다. 게다가 시동생과 동서 사이도 몹시 안 좋고 이혼 얘기도 오갈 정도로 자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서가 갑자기 무슨 바람인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어머님 말로는 제가 개인 사업해서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서 둘째도 사업한답시고 회사를 그만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동서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고 저처럼 SNS 키운다고 돈도 많이 들였답니다. 그리고 엄청 전투적으로 공군이 뭐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가 공구를 했던 물품 중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장품을 대리 판매했는데 그 화장품에 법적인 문제가 커서 대리 판매를 한 동서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도 여럿 있고요. 하여튼 그 문제가 커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당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큰 돈을 물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원래 안 좋던 동서와 시동생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시동생은 사업이고 뭐고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동서가 잘할 수 있다고 억지로 밀어붙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니 시동생과 동서는 허구한 날 사내 못 사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가 힘들게 키웠던 SNS에도 큰 치명타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합의금도 합의금인데 일단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죠. 누가 그런 데서 다시 공구를 진행하고 물건을 사려 하겠나요? 저는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전부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아휴 숭어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더니 너 하는 거 보고 부러웠던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사업이니 뭐니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유성이는 학교에서 사고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사업이고 뭐고 하지 말고 애나 똑바로 좀 보지. 지 새끼면서 지들이 더 안 보려고 그래.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내가 보다 보면 속이 터진다 아주. 그래서 그 합의금은 다 물어줬대요. 그러고 빚이 엄청 생겼댄다.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왜 쓸데없이 일을 벌여. 그냥 회사나 잘 다니던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유성이나 잘 보던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둘째 며느리 정말 잘못 얻었어. 성격이 착하기를 하나. 아휴. 어머님은 속 터져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시동생네 일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꼭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들었습니다. 자기는 커리어가 너무 중요하고 포기 못한다면서 애는 남의 손에 다 맡겨놓고도 절대 못 그만둔다고 했던 회사인데 무슨 생각인지 덜컥 그만두고 사업까지. 게다가 그마저도 잘못돼서 빚까지 졌다뇨. 참 동선에도 어지간하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얼마 뒤였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집에 들르라고 하신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뜬금없이 거기에 동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산 지 6, 7년 만의 일이었죠. 저는 별로 동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걸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때와는 180도 다른 얼굴로 막 실실 웃으면서 형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서는 절대 이럴 성격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일부러 동서 쪽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둘째가 너한테 꼭 사과할 게 있다고 한 번만 불러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둘째한테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는데도 자리만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러자 옆에서 동서가 제가 어머님께 부탁 좀 드렸어요, 형님. 저 그때 일 사과도 좀 드리고. 제가 그때 너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유성이 팔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한 거긴 해도 제가 말이 너무 지나쳤어요.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6, 7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아예 남남처럼 지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왜 갑자기 한다는 건가요? 지금 갑자기 사과하겠다고 나를 부른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계속 안 보고 지낼 순 없잖아요. 저도 마음이 내내 불편했고요. 언젠가 한번 형님에게 사과드려야지 하면서도 도저히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라는데 그 말이 1%도 진심처럼 안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뭔 꿍꿍인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저기 형님, 저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쇼핑몰 사업하는 거 엄청 잘 되신다면서요? 어머님 얘기 듣고 형님 SNS 들어가 봤는데 와, 팔로우가 엄청 많고 형님 완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던데요? 형님 진짜 멋지세요. 라면서 억지로 아부를 떨어대는 겁니다. 어머님 통해서 제가 예전부터 SNS 했었고 쇼핑몰 사업한 지도 꽤 됐다는 거 들었으면서 본인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회사 퇴사하고 사업 시작한 거면서 무슨 최근에 안 것 마냥 시침이 떼는 게 가증스럽더라고요. 어머님께 들으셨죠? 제 얘기. 저도 형님처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물건 잘못 팔아서 소송당했어요. 저 진짜 무슨 삼재인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형님한테 마음 못되게 쓰다가 벌 받는 건지.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작작 좀 해라 싶더라고요. 동서,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 형님, 사업 잘 된다고 어머님 말로는 돈을 엄청 버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 염치 없긴 한데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소송 비용으로 생각 이상으로 돈을 너무 날렸고 은행에서는 이미 집 산다고 대출을 풀로 땡겨서 어렵고 어쨌든 저도 이 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제 미천도 없고 근데요, 제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 진행해보고 싶거든요. 이거 공구랑 사업 진행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동서를 가만히 보다가 그랬습니다. 참 염치가 없기는 하네. 네? 어머님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 정도로 돈 없어. 설령 있다고 해도 동서한테 쓸 돈은 없고 제가 대놓고 말하니 동서도 좀 빡친 게 보이더라고요. 동서는 꾹 참는 듯한 얼굴로 형님, 저도 이런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가족끼리 조금 도와주세요.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웃겨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왜 웃으세요? 동서 입에서 가족 소리 나오니까 웃기잖아. 동서가 나한테 애도 똑바로 못 보냐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악지르는 게 생생하거든. 동서는 가족끼리 그렇게 하나 보지? 남도 그렇게는 안 하겠는데. 그 말에 동서는 당황하고 어머님도 한숨을 푹 내시더라고요. 형님,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동서가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받아줘야 돼? 나는 동서 사과 받을 생각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아. 우리 여태까지 남남처럼 잘 지냈잖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이러나 본데 사회생활 꽤나 한 사람이 기본적인 계산이 안 돼? 동서가 나 같으면 동서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차라리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주고 말지. 그 말에 동서도 발끈하더군요.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지나친 건 동서 행동이고 어디서 6, 7년 만에 자리 만들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 우리가 그럴 사이야? 나 어이가 없네.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입만 실룩이며 바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제가 동서한테 사과 듣고 싶은 줄 아세요? 저는 동서랑 아예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지 새끼 봐준 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주지 않았냐 큰 소리 탕탕 치고 애 다쳤다고 저 개 잡듯이 잡으면서 무릎 꿇고 사과라고 소리 질렀던 인간이 동서예요. 어머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세요? 제가 어머님에게 따지자 어머님도 미안하다며 쩔쩔 매셨습니다. 미안하다 첫째야. 나는 싫다고 그랬는데 자리 한 번만 마련해달라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 딴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등지고 사는 것보다야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더니 어머님은 동서에게 따지셨죠. 내가 싫다고 했지. 너는 이럴 때만 어머님이야. 그리고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때 그 일 진심으로 사과만 하겠다며. 그래놓고 돈 빌려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또 뭐야. 얘가 아주 웃기는 애네. 기껏 네가 부탁해서 자리 마련해줬더니 왜 나까지 곤란하게 해. 어머님도 화가 나서 동서에게 따졌죠. 동서는 입 꾹 다물고 있었고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무릎을 꿇은 채로요. 저는 진짜 동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안 나?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 돈 많이 벌으셨다면서요. 저는 뭐 속 좋아서 이런 부탁하는 줄 아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완전 벼랑 끝이란 말이에요. 내 말 뭘로 들었어?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돈은 됐고요. 저랑 라방 합방 한 번만 해주세요. 뭐라고? 라방 합방은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지 SNS를 홍보하는데 저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형님 팬도 많고 팔로워도 많잖아요. 저 동서라고 소개해주고 라방 한 번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형님 그 정도로 영향력은 있잖아요. 저 그 SNS 키우려고 들인 돈이 얼만데요. 이대로 망하면 저 진짜 곤란해져요. 돈 못 빌려주시겠으면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네? 하면서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고 어머님도 그만하라면서 동서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돈 못 빌려준다고 단칼에 끊어내니 이판 사판으로 매달리는 것 같았는데 그 광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막무가내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나서 다리를 확 빼버렸습니다. 내 얘기 뭘로 들었어? 내가 너를 왜 도와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죠. 무릎 꿇어서 뭐 어쩌라고. 그 무릎 참 가볍네. 동서,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테도 무릎 꿇으라니 그따위 소리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동서는 저를 노려보며 벌떡 일어났죠.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때도 애 다친 엄마 심정인 제가 속상하지 형님이 속상하세요? 말 잘했다. 유성이 그렇게 다쳤을 때 내가 부주의한 거 정말 미안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 근데 동서 그때 어떻게 했어? 건수라도 잡은 양 생 난리를 쳤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유성이 핑계로 나한테 갑질 좀 하고 싶었나 본데. 동서, 내가 돈은 못 빌려줘도 진심으로 충고는 한마디 할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때 그 지랄만 안 떨었으면 어쩌면 내가 동서 도와줬겠지. 라방? 설령 내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해줬을 거야. 동서가 또 가족이니 어쩌니 하면 나는 그 말에 또 마음 약해져서 해줬을 테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느니 어쩌니 지랄 떨었을 때 너랑 나랑은 가족 끝났어.
여태까지 남남으로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부탁. 동서는 정말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동서 이해 못하겠어. 여태까지 남남으로 지낸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자고. 이런 어이없는 부탁 따위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어머님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실망이에요. 제가 동서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저 속이고 부르시면 저 어머님 얼굴도 안 볼 거예요. 아유,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동서가 분했는지 울고불고 하고 어머님도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 후 동서는 손해만 잔뜩 보고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시동생은 엄청 싸우다가 결국 이혼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이혼 마음은 있지만 양육권 문제로 다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서로 유성이를 안 데리고 가려고 양육권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부부끼리 아이 데리고 가려고 피 터지게 싸운다는데 시동생네는 서로 안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유성이가 워낙 별나고 사고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둘 다 서로 키워라 그러고 있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면서 너무나도 시동생과 동서다운 행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지 새끼 스스로 키우기 싫어서 다투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애 돌봐주다가 생긴 문제로는 핏대 세우면서 위아래도 없이 굴던 게 떠올랐거든요. 유성이 하는 행동이 딱 지네 엄마 아빠 판박이던데 서로 탓하면서 너 때문이네 하는 것도 웃기고요. 본인들의 잘못이나 실수는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쥐잡듯이 잡았던 어이없는 시동생네 부부. 정반대로 본인들에겐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에겐 너그럽게 살았더라면 힘들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방관하진 않았겠죠. 결국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그 결과가 아니겠나요? 이혼해도 딱히 시동생도 보고 살 생각 없습니다. 시동생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이혼을 어떻게 하든 재혼을 하든 남일이니까 신경 끄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일, 제 가정, 제 아이들이나 신경 쓰며 지금처럼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가짐 착하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대학생이 되는 딸을 키우며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는 50대 돌싱녀입니다. 남편하고는 17년 결혼 생활을 하고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1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부부로 연을 맺었으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놈에게 마지막까지 기만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속였던 대가를 돌려받았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여느 부부처럼 평온하게 잘 살았어요. 오래된 부부다 보니 신혼부부 같은 설렘과 알콩달콩함은 없을지언정 그보다 깊고 진한 가족애와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불꽃 같은 사랑이 끝나고 나서부터의 믿음, 의리, 책임감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꽃 같고 짜릿한 사랑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그렇고 욕망이자 욕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과 같이 갔던 동창회에서였습니다. 부부 동반 동창회가 있다고 했고 저한테도 참석을 하자고 했어요. 그전에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두세 번 정도는 참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했고 그 친구들하고는 여전히 잘 지냈기 때문에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동창 모임 사흘 전에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번 동창 모임 그냥 안 와도 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왜? 그냥 부부 동반 말고 동창들끼리만 보기로 했어. 생각보다 못 오는 와이프들이 많다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갑자기 부부 동반이 아니라 친구들끼리만 보기로 했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동창의 아내인 정미 씨를 마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마트를 비슷한 시간대에 이용하기 때문에 마주칠 때가 종종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미 씨. 어머,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참, 금요일 저녁에 모임 있는 거 얘기 들으셨죠? 오세요? 정미 씨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거 부부 동반 취소됐다고 하던데. 친구들끼리만 그냥 모인다고. 어머, 정말요? 헉, 그랬나? 저희 남편은 그런 말 없던데. 왜 취소됐지? 아직 안 전하셨나 보다. 오랜만에 다 같이 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더니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그러게요. 아니면 다음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한번 따로 봐요.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정미 씨와 간단한 얘기 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미 씨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미소 엄마, 남편한테 물었는데 부부 동반 그대로 한다던데요? 저보고 같이 가자던데. 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물어봤죠. 나 어제 마트에서 정미 씨 만났거든? 현승 엄마 말이야. 재우 와이프 말하는 거지? 근데 정미 씨 말론 부부 동반 그대로 한다며? 그 말에 남편이 순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본 저는 속으로 뭐지 싶었습니다. 맞다. 그대로 한다고 했다. 깜빡했어. 뭐야, 부부 동반은 취소됐다며. 빠지는 사람 많다고 해서 안 할까 하다가 다시 한댔어. 내가 깜빡했다. 회사일 바빠서. 당신도 올 수 있지? 라는 겁니다. 모임 하루 전날에 갑자기 다시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정말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보니 아내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에는 처음 본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미경이었는데 남편의 같은 대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 주변 동기들도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한미경이라는 그 여자가 그 과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동기 모임이니까 못 올 건 없는 자리이긴 하죠. 다들 친구기도 하니까요. 들어보니 미경 씨는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가 한 번 이혼을 했고 그 후에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화교라고 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요. 그 여자는 피부에서 반질반질 광이 나고 옷차림도 그렇고 돈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날씬하고 관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재혼하고 내내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오랜만에 보는 거다 보니 동창 모임에서 다들 반기더라고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오랜 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그 전에 저한테 뜬금없이 부부 동반 취소됐다고 거짓말했던 게 혹시 미경 씨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경 씨와 남편은 굉장히 친밀해 보이기도 했고 특히 남편이 미경 씨가 온 것에 들떠 보였거든요.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좀 꽁깃꽁깃할 수밖에 없었죠. 미경 씨는 제가 옆에 있음에도 저희 남편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남편도 그런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아, 성우야. 너 예전에 내가 이런 색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너는 밝은 색을 입어야 얼굴이 산댔는데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어? 와, 그런 것도 다 기억해? 너 기억력 좋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런 건 다 기억하지. 하면서 막 옛날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웃고는 있었지만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은 뭔가 얼굴도 상기되어 있고 기분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미경 씨라는 친구는 엄청 오랜만에 만난 거지? 줄곧 중국에 있어서 보기 힘들었으니까. 오랜만에 봐서 좋나 봐. 내내 싱글벙글. 아, 내가 뭐 싱글벙글이야.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들떠 보이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으니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폰을 보면 내내 킥킥거리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폰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맘때는 이상하리만큼 폰을 자주 보고 손에 쥐고 생활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저도 남편의 폰으로 사진을 자주 보는데요. 왜냐면 남편은 갤러리를 폴더별로 정리를 해놔서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맘때쯤에는 자기 폰도 못 보게 하고 설령 본다고 해도 옆에서 쩔쩔 매면서 빨리 돌려달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내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묘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계속 찝찝한 기분을 가지다가 남편의 폰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남편의 폰을 본다는 게 좀 찔리기는 했는데 그맘때 계속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는 남편의 폰을 챙겨 나와 확인을 했는데요. 별거 없겠지, 내가 괜히 그런 거겠지 했던 저는 폰을 확인해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그 한미경이라는 친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수시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뭘 먹고 있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퇴근할 거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공유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아내랑 할 만한 행동을 그 여자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은 연애 때도 그렇게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심지어 어디 괜찮은데 다음에 가보자,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밥 사줘 등등 흘러가듯 약속도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화만 보면 영락없이 둘이 사귀는 사이 같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눴다니. 게다가 평소에 폰을 보며 그 시시덕거리는 모습도 다 떠올랐죠. 저는 심장이 막 뛰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겠나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일단 다 캡처를 해서 제 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전화번호도 따로 저장을 해두었죠. 남편이 잡아떼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룻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폰을 몰래 봤다는 사실에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폰을 훔쳐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한미경 씨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것부터 해명해줬으면 좋겠어. 친구 사이지 뭔 사이야. 아니, 각자 가정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연락한다고? 시시콜콜한 얘기 다 나누면서?
친구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하지. 당신이 직접 봤겠지만 뭐 있었어? 없잖아. 그것보다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져봐? 당신 폰 내가 뒤져보면 좋겠어? 뒤져봐도 돼. 나는 캥기는 거 없으니까. 그럼 나는 있어? 친구 아니야. 친구하고 이런 대화도 못 나누냐? 당신은 친구 없어? 그러면서 저를 몰아가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남녀가 그렇게 하루 종일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그냥 친구인가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폰을 봤다는 거 자체에 흥분해서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의부증이야. 알아? 남편 폰 한 번 봤다고 의부증이라니.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미경이랑 나랑은 그냥 순수한 친구 관계인데 당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라고. 아유, 뭐 친구하고 대화도 못 나누겠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나 당신 무서울라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일단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몰아세우기도 했고 친구라고 박박 우기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 카톡 대화에서 어떤 성적인 뉘앙스나 외도의 냄새를 풍기는 단어 같은 건 없긴 했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저는 서로 감정이 좀 상했는데 특히 남편은 저에게 티나게 툴툴거리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빠 왜 저러냐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저는 일단 그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의 잔상은 꽤 오래 남았어요. 왜냐면 그 대화에서 남편이 너무 신나하는 게 보였거든요. 연애할 때의 설렘을 느끼기라도 하는 양 들뜬 게 글자에서도 보였던 거죠. 그 부분이 와이프인 제 입장에서 너무 기분 더러웠던 거고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나 보다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한테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생겼어요. 직접 둘이서 만나지는 않았다지만 그 둘의 대화를 유추해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당장은 어떤 불륜의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언제라도 그런 관계로 발전 가능한 사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후로 폰도 2중, 3중 잠금을 걸어놓았고 아예 잘 때도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찔리는 게 없으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 정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친구 와이프요. 네, 정미 씨. 아, 경옥 씨. 지금 뭐 해요? 통화할 시간 돼요? 갑자기 제 시간을 묻더라고요. 아, 네. 왜 그러세요? 경옥 씨, 요즘 성우 씨랑 사이 어때요? 저희 남편이랑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정미 씨가 뭔가를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우리 남편한테 희한한 걸 들어서요. 이걸 정미 씨한테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뭔데요? 저번에 우리 모임 갔을 때 그때 미경이라는 여자 왔던 것 알죠? 정미 씨도 한미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네, 알죠. 그날 보니까 성우 씨랑 유난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경옥 씨도 그거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분위기는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였다곤 하던데.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넌지시 물었거든요. 성우 씨랑 그 미경 씨라는 분하고 유난히 친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둘이 예전에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씨도 몰랐죠. 네?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미경과 남편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한미경은 신입생 때 만나서 남편이 군대 가기 전까지 사귀었답니다.
친구 사이라고 했지 과거 연인 사이인 줄은 전혀 몰랐던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지난 일이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나도 그냥 과거에 그랬다더라 하면 그랬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뭐 주책도 아니고 그런 거 굳이 경옥 씨한테 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그런데 왜... 경옥 씨,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 여자랑 성우 씨 뒤에서 따로 만나는 것 같대요. 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과 한미경 사이에서 뭔가가 있을 거란 짐작은 했지만 그 얘기를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남편이 진짜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성우 씨가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풍기는 뉘앙스가 딱 그렇더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경옥 씨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부부 동반 모임 취소됐다고. 사실은 취소된 적 없는데 성우 씨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게 딱 생각나면서 아, 성우 씨가 경옥 씨를 속이고 있구나. 이거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그 얘기를 전해준 정미 씨에게 너무 고맙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안 들고 너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연히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네 남편 바람 핀다더라 라는 말을 듣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미 씨는 한미경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얘기를 더해줬는데요. 한미경은 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지금 남자가 한미경보다 10살 많고 하교 출신인데 중국이랑 한국 오가면서 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불법적인 것도 있고 남자 자체도 중국에서 활동했던 건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큰 술집이랑 성인 오락실, 중국 음식점 여러 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한미경이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밥집 얘기하면서 친구들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도 했었다네요. 저는 혹시 거기가 어딘지 다시 물어봐 줄 수 있느냐 물었고 정미 씨는 알겠다고 아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눈앞이 컴컴했죠.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정말 한미경과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걸 동창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던 거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족치고 싶은데 증거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너 바람 피는 거 다 안다더라 한다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꽁꽁 숨기고 다니고 증거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게 생각났습니다. 전에 사연 채널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작은 녹음기를 사서 차 안에다 둬서 증거를 잡아낸 거였죠. 요즘은 초소형 녹음기가 잘 나오고 연속 녹음이 된다고 하니 타이밍만 잘 잡으면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가 불법이고 아니고는 추후의 문제고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에서 장시간 녹음이 되는 소형 녹음기를 찾는데 너무 현타가 오고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남편 바람 피는 거 잡으려고 소형 녹음기 알아보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거는 찾아내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찾아서 적당한 녹음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남편 차 운전석 아랫부분에 그 녹음기를 달아두었죠. 행여나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녹음기를 달아두었다가 새벽에 몰래 내려가서 들고 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놔두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 녹음기를 그렇게 오래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틀 차 정도 됐을 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그 여자랑 통화한 게 다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 지금 퇴근해. 넌 뭐해?
아, 집에 혼자 있다고? 남편은 오늘도 늦는데? 너네 남편은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냐? 그럴 거면 남편 바꿔, 나로. 나는 우리 미경이 외롭게 안 하지. 내가 지금 갈까, 너네 집? 남편 오기 전에 하는 것도 스릴 넘칠 것 같은데? 라면서 아주 들떠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듣는 저는 구역질이 치밀고 분노로 몸이 떨려왔죠. 제 앞에서 그렇게 친구인데 왜 이상하게 보느냐며 개거품을 물던 인간이 뒤에서는 보란듯이 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17년 동안 부부로 같이 산 저는 의붓증이니 뭐니 몰아가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나? 남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몰랐었구나 싶었죠. 저는 화를 꾹꾹 참으며 그 둘의 대화를 마저 들었습니다.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즐겨가는 맛집도 있고 심지어 모텔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모텔 거기서 보자느니 전에 간 거기는 별로라느니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듣는 저는 속이 통째로 뒤집어지고 이가 갈렸죠. 그러면서 남편은 약속도 잡았습니다. 아, 또 거기서 볼까? 한정식? 거기 참 좋아하네. 거기 반찬 깔끔하고 맛있지. 나도 한정식은 거기가 제일 낫더라고. 1시 정도로 예약하면 되겠지? 라는데 상호명을 말하진 않았어도 설명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어딘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가족끼리도 한 번씩 가던 곳이었거든요. 가족끼리 가던 곳을 그 여자랑도 종종 갔던 겁니다. 토요일에 갈게. 집에는 부장님이랑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돼. 저번에 마누라가 내 폰 뒤졌던 거 얘기했지? 그걸로 내가 한번 뒤집어 엎었거든. 친구 사이인데 무슨 더러운 의심하느냐고. 아, 안 걸렸으니까 내가 큰 소리 쳤지. 우리 카톡 대화에 별다른 내용도 없잖아. 하여튼 그때 이후로 와이프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토요일에 보자. 어차피 너네 남편도 토요일에 제일 바쁘다며. 우리한텐 잘 됐지.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던지요. 배신감과 분노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내역과 함께 토요일에 약속 잡은 정보까지 알아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로도 녹음기를 계속 놔뒀는데 딱히 증거가 될 만한 정도의 내용은 못 건졌거든요. 아마 하늘이 도왔는지 공교롭게 딱 필요한 증거를 어렵지 않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토요일에 그 년놈들이 식당에서 만나겠구나 알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놈은 저에게 토요일에 부장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뺨이라도 올려 붙이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 그리고 꾹꾹 참으며 대답했죠. 알았어. 그런데 남편은 가려다 말고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당신 표정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화난 사람처럼. 그럼 너 같으면 너를 보고 웃음이 나오겠냐? 하는 걸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그때 우리 싸운 이후로 당신 내내 표정 안 좋잖아. 나만 안 좋았어? 당신은? 난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이 왜 큰 소리 치는 거야? 잘못은 당신이 했으면서.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은 제가 했다는 겁니다. 남의 폰 뒤져보고 무슨 의부증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인데 의심하고. 야! 저는 도저히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까진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는데 그 순간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야라고? 그래, 그냥 친구 사이. 너 그 여자랑 그냥 친구 사이 맞긴 해? 또 시작이다. 당신 이 정도면 병이야. 병원 가봐.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 그 여자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당신 입으로 어디 한번 말해봐. 이거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저는 남편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남편 입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줌마, 집에서 뜨신 밥 먹고 할 일 없어요? 친구 사이라고 했지. 이러는 이유가 뭐야? 뭐 증거라도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면 당신 진짜 무슨 문제 있는 거다. 네 입으로 분명 친구 사이다 그거지? 당연하지. 저는 확 들고 있던 녹음 풀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뻔뻔한 남편 놈에게 너무 치가 떨렸는데 그냥 녹음 풀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숨을 크게 내쉬고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만 얘기하자. 진짜 요즘 왜 저러는 거야?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 아주. 그러더니 남편은 지가 더 짜증을 부리며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가더라고요. 와, 바람피는 인간이 저렇게 뻔뻔하구나. 나는 여태까지 남성우라는 내 남편을 반만 알고 있었구나. 여실히 깨달았죠. 어디 두고 보자. 증거? 내가 직접 너네 만날 때 덮칠 거다. 그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차까지 빌려서 그 식당으로 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었죠. 남편 차가 들어오는데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너 이제 딱 걸렸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미경과 내리더니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숨어서 그걸 확대해서 찍었는데 좀 뿌옇긴 해도 찍히기는 하더라고요. 벌건 대낮이고 가족들끼리도 오던 식당인데도 버젓이 그 여자랑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 진짜 미친 것들이구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 둘이 평범한 부부거나 애인 사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둘 다 가정도 있으면서 어쩜 저렇게 낯짝도 두꺼운지. 그렇게 저는 조금의 시간을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테이블마다 높다란 칸막이가 있는 식당이거든요. 들어가니 사장님이 예약했느냐 물어보길래 안에 일행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남편이 앉은 자리로 다가갔죠. 마주 앉은 두 인간은 무슨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조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다가오는 저를 봤는데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지 상간녀랑 히히덕거리는데 제가 갑자기 다가오니까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 테이블로 가서 남편 옆자리로 털썩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그 여자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때 동창 모임에서 봤죠? 그 여자는 얼빠진 얼굴로 남편을 쓱 쳐다보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당신이 여긴 왜? 그러는 당신은? 부장님이랑 골프 간다더니 여기서 뭐해? 어? 아, 그게... 하더니 남편은 눈을 희번뜩하게 뜨더군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 지금 나 미행한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이 여자하고. 뭐? 친구 사이? 당신은 친구 사이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몰래 만나냐? 퍽이나 친구 사이겠다. 저는 그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말해보세요. 한미경 씨 거짓말하면서 친구랑 몰래 뒷구멍으로 만나고 모텔 가서 잠도 자고 한미경 씨한텐 친구가 그런 존재예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허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팔을 잡았죠. 일단 따라 나와. 이거 안 놔? 진짜 미쳤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 제대로야. 하다 미행까지. 하다 미행했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네. 안 따라 나와?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지금 큰 소리 칠 게 누군데 여기서 망신 좀 줄까? 저도 화가 나서 꽤 크게 말했더니 주변에 식사하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에 쪽팔리긴 한지 고개를 막 창가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창피해. 나는 너무 대놓고 다니길래 창피한 것도 모르는 인간들인 줄 알았지. 그 말에 그 여자가 막 지 혼자 참나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빼려는 거였죠. 야, 한미경, 앉아. 어따 대고 앉으라 말아야. 당신이 뭔데? 그 뻔뻔한 낯짝에 제가 그랬습니다. 곧 올 사람 있으니까 앉으라고. 올 사람? 때마침 타이밍 좋게 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저기 오네. 그때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확 주저앉고는 고개를 창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엄청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손을 들어서 여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덩치가 엄청 크고 빡빡머리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고개를 돌려 한미경을 봤습니다. 와, 진짜 이러고 있네. 그 말에 한미경은 일그러진 얼굴로 억지로 웃으며 여보, 여긴 어떡해? 네, 그 남자는 한미경의 남편입니다. 저는 정미 씨를 통해서 한미경 남편이 운영한다는 중국 음식점 하나를 알아냈어요. 거기에 연락해서 한미경 씨 관련해서 꼭 전할 말이 있으니 사장님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미경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처음엔 안 믿기도 하고 오히려 저한테 허튼 소리 말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좀 무서웠는데 증거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녹음 음성 보내줬습니다. 솔직히 한미경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증거를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한미경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더라고요. 한미경 남편은 자기가 들어도 한미경 음성이 맞다 보니까 엄청 열받아 했고 저는 토요일에 현장 덮칠 건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한미경도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딱 걸린 셈이었습니다. 한미경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고 일그러지는데 진짜 험상궂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미경이 저기 얘는 그냥 친구야, 동창. 밥 한 끼 하려고 했던 건데. 뭐? 너 뭐라고 했어?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예요. 저희 그냥 밥집에서 밥 먹은 것뿐인데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라면서 대놓고 잡아떼는 겁니다. 모텔 앞에서 잡은 거 아니라고 아예 뻗들 셈인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는데 그 말이 한미경 남편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미경 남편은 그 말에 눈이 확 돌더니 갑자기 남편 멱살을 잡았거든요.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 밑으로 떨어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하지만 한미경 남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이 새끼가 사람을 물로 보나? 내가 너랑 이 여자가 무슨 대화했는지 다 들었는데 대놓고 발뺌이야? 너 내가 우스워 보여? 남편도 멱살 잡힌 채 아차 싶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한미경 남편이 일반적인 남자도 아니고 찐 건달이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람인데 잘못 건드린 거죠. 남편도 원래 한 성깔 하는데 딱 봐도 자기가 덤빌 수 없겠다 싶었는지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오해? 한미경 남편은 멱살을 잡고 테이블 바깥 복도 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 소리 지르고 직원들도 달려와서 말렸죠. 남의 마누라랑 밥 처먹고 자고 다니면서 오해? 너 우리 집 와서 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도 했지. 내가 다 들었어, 이 새끼야.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나더러 증거 있냐고 했지. 증거 차고 넘치지. 이분한테도 내가 다 드렸어. 그 말에 남편이 저를 보고 야, 너 미쳤어?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한미경 남편이 이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냐며 갑자기 남편 뺨을 마구 때리는 겁니다. 철썩철썩하고요. 옆에 있던 저도 헉하고 놀라긴 했죠. 옆에 직원들 말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때렸고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짓단에 때려볼 거라고 팔 휘적거리면서 그 남자 얼굴하고 몇 번 때리긴 했는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손톱으로 핥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도 몇 번 때리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진짜 열받았는지 손바닥으로 남편의 귓방망이를 날렸고 남편은 코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한테 걸렸을 때는 의부증이냐며 몰아세우더니 그 남자한테는 잘못했다고 비는데 얼마나 열받고 기막히던지요. 그 와중에 한미경 도망가려길래 저는 한미경 붙잡았습니다. 한미경은 노으라면서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한미경 남편이 한미경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으로 패리기를 쳤어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너 이따위 짓 하려고 한국 오자고 했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뭐 있다고 이따위 짓을 해? 한미경 남편은 열받아서 옆에 있는 그릇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큰 소란이 있었다 보니 경찰까지 출동했고 다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저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불륜이고 불륜 현장 잡으러 간 거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맞았다고 고소를 진행하느니 어쩌느니 했고 한미경 남편은 조용히 변호사 부르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쌍방 폭행으로 맞았고 이렇게 긁힌 자국도 있다고요. 남편이 휘적휘적 거리다가 그 남자 얼굴을 시계로 긁은 것 같은데 광대뼈 쪽에서 피가 좀 났거든요. 경찰도 남편더러 선생님도 잘하신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도 다쳤으니 쌍방 폭행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쳐맞았는데 무슨 쌍방이냐며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고 그 남자는 결국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여차저차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결국 쌍방 폭행이고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라고 했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남편에게 경고하더라고요. 너는 어디 두고 보자고요. 밤길 조심하라고 말이죠.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사람을 협박한다고 그랬지만 말만 그렇지 진심으로 쫄은 게 보였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한미경더러 따라오라고 했고 한미경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죽상을 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가다 말고 저한테 다시 오더니 전현하고 당신 남편놈 상간소송한다 했죠? 하세요. 나도 할 테니까. 필요하면 내가 변호사도 다 붙여주고 할 테니까 이 연놈들 소송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저희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경고하듯이요. 그리고 한미경과 차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미경 남편 가자마자 남편놈이 당신이 저 건달 새끼한테 연락했지? 그러는 겁니다. 한미경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저한테 화를 내는데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따귀를 후려 갈겼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뺨 맞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미쳤어? 바람 피는 거 걸려놓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너 전현이랑 바람 펴놓고 나 의심병 환자로 몰아갔지?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더니 뒤에서는 전현이랑 신나서 바람 피고 다녔지? 친구 사이? 개소리하고 있네. 너는 17년 같이 살아준 와이프한테 이따위로 굴고 싶니? 인간적으로 진짜 환멸이 난다. 그리고 아까 들었지?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한미경 남편한테 변호사 소개받아서 너랑 한미경한테 소송도 할 거야. 더러운 것들. 거짓말 치면서 놀러 다니고 애인놀이 할 때는 아주 신났지.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여자랑 계속 신나게 놀아. 물론 한미경 남편한테 한 번 더 걸리면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돼지겠지만. 아까도 들었지? 밤길 조심하라고. 밤길이나 조심하고 다니세요.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처맞기 싫으면. 그렇게 일가라고 자리를 뜨고는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곧바로 이혼 준비와 더불어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이 그 뒤에 변호사 소개해줬고
저는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들 캡처한 거, 녹음 내용과 사진 등을 증거 삼아 소송을 진행했죠. 한미경 남편도 이혼하기로 했대요. 한미경이 죽어라 빌었는데도 한미경 남편은 정 떨어져서 못 살겠더랍니다. 한미경 남편과 저 둘 다 그것들한테 상간소송 걸었고, 더불어 한미경 남편은 한미경 친정에 따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도 후덜덜한 이자 쳐서 다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한미경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퍼부어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막 방에서 쌍욕하면서 한미경이랑 싸우는 거 들었거든요. 첫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친구 핑계로 좋다고 만날 땐 언제고 이제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남편도 뒤늦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저랑 이혼하면 자기는 죽을 거네 어쩌네 했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불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사건으로 남편이란 놈의 비열한 본성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서 정 떨어져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돌아오는 밤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미경 남편이 그런 거라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미경 남편이란 증거도 없었고 또 마침 거기가 CCTV 사각지대라서 폭행 장면도 안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건달 새끼들이 자기를 없앨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남편은 저한테도 연락 와서 자기 죽을 것 같다느니 무섭다느니 하는데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지가 애초에 그런 짓 안 했으면 저렇게 밤길 무서워할 일도 없잖아요. 저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도 지 엿보지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로 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회사까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와중에 무사히 이혼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받아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이혼 후 중국으로 간다고 했고 저랑은 앞으로는 더 연락하는 일 없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원하는 바고요. 애초에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도 그렇고 도움을 얻어서 고맙다고 했고 한미경 남편도 저보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다시 돌아보지 말고 잘 살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미경 남편이 중국으로 갔다는 말은 전 남편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서워해라 라는 심정으로요. 전 남편은 이혼하고 시댁 들어가서 살고 있고 회사 그만둔 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동창들도 못 보고 살더라고요. 한미경도 이혼당하고 완전 쪽박 찼다는 얘기 들었고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뒤에서 불륜질 신나게 하고 다닌 그것들. 저한테 의심병 있느냐고 몰아세우더니 그 꼬라지 참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남편놈 그렇게 한미경 남편한테 처맞는 거 보니 속도 시원하더라고요. 남편놈 같은 인간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재산분할한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현재의 골프웨어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참 허무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세월과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